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보면서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도 제 사연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댓글을 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가 저렇게 컸으면 분명히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아는 거다. 부모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애도 뭔가 당하고 산 게 있으니까 저랬을 거다 하고요. 제가 사실 자식이며 며느리 문제까지 최근까지 골머리를 썩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더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난 일 가지고 그게 나한테도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이런 게 아닐까, 한동안은 막 저한테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진 죄라고는 평생 가정에 헌신을 하면서 남편한테 잘해야지, 자식 잘 키워내야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산 사람인데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숨어야 하나 갑자기 울컥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내 사연을 들고 톡톡 사연에 한번 찾아가 보자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연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망설였어요. 아무리 내 이름 밝히지 않고 쓰는 얘기라 하더라도 톡톡 사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주변에는 워낙 재미있는 사연이 많이 올라오니까 아름아름 서로 소개시켜주고 카카오톡방에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연 재밌는 거 올라오면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링크도 막 공유해주고 그러거든요. 제 동년배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사연을 막 제보하라고 해도 괜시리 꺼려지는 거 있죠? 괜히 여기다가 사연 보냈다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머 네가 정말 그랬니? 네 자식이 정말 너한테 그랬니? 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연락을 해올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은 마당에 이제는 잃을 게 더 뭐가 있나 싶어요. 잃어버릴 체면이 남아있나, 자존심이 남아있나, 자식과의 의리가 남아있나, 남아있는 거라고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처럼 박혀버린 자존심밖에 없는데 아무리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남은 게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 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 제 억울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요, 시집을 오고 난 이후로 주말에 저만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제가 벌써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고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주말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한번 못 해보면서 살았던 게요. 분명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개질이면 뜨개질, 도예면 도예, 서양화, 자수, 꽃꽂이, 오히려 주변에서 너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혼자 살아도 심심할 일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눈꽃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취미가 뭐예요? 저는 어느 순간 취미고 뭐고 특기가 뭐냐는 그 간단한 질문에 제 취미는 집에서 아들 돌보는 거라고 특기는 살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 이름 석자는 그냥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게 한때는 참 서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 짓도 30년을 하니까 어디 꼬박꼬박 출근하는 공무원처럼 나는 원래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 집에서 내 역할이 이거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취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한때는 좀 여유가 있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자가용까지 합격 축하 선물로 떡하니 뽑아주셨을 정도로 꽤 잘 살던 집에 속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확 잘 살고 또 금방 확 망해버릴 거면 차라리 공주님처럼 살게나 해주지 말던가요. 다들 어려울 때긴 했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옆집 망해 있고 또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옆집이 망해 있고 다들 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나 날 받아놓은 시한부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렇게 망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까요. 항상 공주처럼 우아함을 유지하던 엄마는 정말 살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세 식구가 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엄마는 부잣집 아가씨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철이란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지 돈이 되지도 않는 본인의 취미 생활들을 붙들고는 어떻게 하면 좋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저희 엄마가 얼마나 한심했는 줄 아세요? 저런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면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구나.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나가서 일할 생각 한 번을 안 하는구나. 속이 터졌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이 봤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런 공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온 저희 아버지 속은 얼마나 더 터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엄마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가서 일하라고요. 처음에 하는 신용은 하더라고요. 자기는 힘쓰는 일은 죽어도 못한다고 대학생 된 딸이 자기 취업 준비도 바쁜 마당에 엄마 이력서를 겨우 대신 써줘서 집안 마트 캐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래나 버텼으면 또 모르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엄마가 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일을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마트 캐셔로 들어갔는데 바코드 찍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끼고 어떻게든 일을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배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못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고. 거기 사람들은 다들 어쩜 그렇게 드세고 목소리만 큰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죽어도 거기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엄마가 굶어 죽게 생겼어도 그런 소리 할 거야? 딸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비도 제대로 못 내서 중간에 자퇴해야 할까봐 매일같이 불안해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낳았으면 그만이냐고. 왜 뭔가 책임지려는 생각이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꿈속에서 살 건데? 엄마는 평생 공주님이고 아빠랑 나는 뭐 평생 엄마 머슴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뭐 힘든 일 하고 싶어서 힘든 일만 하는 거냐고. 난 대학 다니기 싫어서 휴학을 할지 일을 할지 이딴 고민 집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집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나름대로 학비를 벌어서 어떻게든 졸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마저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당장 학교를 관둬야 되나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집에 와서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하면 뭘 해요. 그냥 공부가 안 맞아서 관둘까 고민 중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둘러댔는데 정말 내 딸은 공부가 안 맞는 모양이구나. 관두게 생겼으면 관둬야지. 이렇게 무슨 꽃밭 속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건가 하고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펑펑 울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소리를 지를 수 있냐고, 자기가 뭘 알고 그랬겠냐고 울고, 아빠는 또 그런 엄마를 달래주고,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집을 나와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마치지 못하고 자퇴서를 제출했고요. 제가 자퇴서를 제출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든 내 마음 하나 알아줄 사람이 넓은 세상에 없다는 게 그게 참 속상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든든한 부모님한테 기대서 다시 일어설 힘도 얻고 한다는데 전 오히려 그런 부모님을 지금 떼어내지 않는다면 마냥 저에게 기대실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저라도 살아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자퇴서를 제출하고 미련 없이 학교를 돌아섰는데 누가 저를 붙잡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 남편이에요. 조교님한테 저 학교 관둔다는 소식 들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냐고 그럽니다. 저랑 남편은 대학 시절 학과 동기이긴 했지만 저희 과가 학년에 거의 8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학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섞어보고 졸업을 하는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저는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남편과 생활을 해봤던 적이 없었고, 뭐 동기 모임이나 새학기가 시작될 때 같은 과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종종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이나 한 잔 마셔본 게 다였는데, 제가 자퇴를 한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붙잡고 제 사정을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친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이 날인지라 아무리 미련 없이 학교를 관둔다고 말로는 그랬지만 아쉽고 속상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터놓을 친구도 부모님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요. 무슨 마법이 걸렸는지 몰라도 저를 붙잡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는 남편한테 다짜고짜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랬어요. 이제 자퇴해서 같이 술 마실 일도 없는데 동기 좋은 게 뭐냐고 얘기나 좀 들어달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던졌던 얘긴데 그러면 자기가 학과 사무실에 가방만 챙겨서 얼른 나오겠다고요. 조금 웃기긴 한데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가 그날 술 마시고 난 다음 날부터 연인 사이가 됐답니다. 학교에 뭐 하나 미련 남는 거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자퇴서까지 제출하고 나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기한테 말도 안 되는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고 그 동기는 사실 입학할 때부터 저를 좋아했던 사람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닿은 인연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음날 술기운에 못 이겨서 그 고백을 받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연히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죠. 뭐 네가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제 대답은 똑같을 거라고요. 제 상황 뻔히 듣지 않았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연애를 하겠냐. 그렇게 배부른 짓은 같이 대학 다니고 있는 공주님 같은 애들이랑 해라. 난 아니다. 딱 잘랐죠. 옛날 생각하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비가 엄청 오는데 제가 사는 고시원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헤어지자는 말 취소 안 하면 자기 얼어 죽을 때까지 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냐고요. 안 그래도 나 사는 것도 팍팍해 죽겠는데 참 별 애가 귀찮게 해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 할 거 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자기도 알아서 지쳐가지고 집에 가겠지 했는데 아직도 바보같이 비를 쫄딱 맞고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내가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어쩌면 애한테 정말 코 깨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물론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냥 마냥 귀찮고 싫기만 했다면 그건 제가 저를 속이는 일이죠. 당연히 매 순간 고마웠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나서 나는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다. 네가 이런 사람을 고른 거니까 알아서 책임을 져라 했어요. 정말 제가 뭐 그냥 단순히 치기 어린 반항심에 학교를 관뒀던 게 아니잖아요. 당장 고시원비부터 해결하려면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괜히 남편이 자기가 먼저 좋다고 쫓아다녀 놓고 나가 떨어질 걸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먼저 선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끼리 힘든 일을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가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쫓아다니길래 학교나 똑바로 다니라고 거의 협박죄로 쫓아내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집에 고소한 죽냄새가 가득하고 저 대신 저희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제 알바 땜빵으로 나가서 일까지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대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보장된 미래가 없는 그냥 대학생일 뿐이었지만 그 모습에 무슨 확신이 들었는지 몰라도 너 나중에 결혼하게 생겼으면 나랑 하자고 이렇게 연애만 해놓고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면 그것도 배신이라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네요. 참 웃기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조금 다른 길이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집안이 죄다 사업가 출신이라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은 졸업반이 되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동업 준비를 해보겠다면서 바빠진 상황이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언제까지 계약직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소개받은 회사들에게 직접 이력서를 돌리면서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워낙 바빠서 떨어져 지냈던 시간도 길고, 아무래도 집도 좀 살고 창업 준비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달라붙는 여자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가고, 혹시라도 혼자 식당에 남거나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비참하지 않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나가고 나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안절부절하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앞에 반지를 쓱 내밀더라고요. 깨알 같은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혼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제 남편이 또 해냈었네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너랑 결혼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10년 후에 하나 별 차이 없지 않겠냐고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자기가 하루하루 성공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화려한 식당도 아니었고 뭐 로맨틱한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는 한참을 들여다봐도 반짝하고 보일 정도로 작고 볼품 없었지만 그래도 좋다고 그 청혼을 받아들였었네요. 원래 딸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다 어떻게 충당을 하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고 결혼식 비용은 신랑 측에서 다 될 거라는 얘기에 화색을 띠더군요. 저희 부모님이지만 참 사람을 끝까지 창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보니 결혼하는 남편한테 손 안 벌린 게 어디냐 싶었는데 그것도 결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장 급한 불 좀 끄게 도와달라고 남편한테 몰래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도와줬고요. 남편이 친정을 도와주면서 제가 이거 도와드린 건 평생 비밀로 하고 이거 못 받은 돈인 셈 칠 테니까 다시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돈 소리 하거나 사람 기죽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냥 사람 좋게 웃고 다니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올 화살을 그렇게 대신 다 막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네요. 제가. 참 고맙죠. 남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단짝 친구, 남편, 저 이렇게 셋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이후에는 취미생활이고 뭐고 일절 다 끊고 일에만 매진했다는 것도 사실 이 사업 준비였거든요. 젊은 사람들끼리 패기 넘치게 준비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 망한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때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저희를 보고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남들은 줄도산 때문에 있던 짐도 싸들고 나오는 판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뛰어드냐고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남편은 한 번 정해놓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떠날 때가 가장 뛰어들기 좋은 때라면서 뭐든지 헐값으로 나온 지금 이 시점에 빚을 내서라도 사들이자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죠.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불안정한 집에서 벗어나 안정을 좀 찾기 위함이었는데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한 집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늘 불안해하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가족 굶게 할 일 만들지 않는다고 차라리 자기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믿음직한 남편과 남편만큼이나 우직했던 동업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허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업이라는 그 과제를 하나 헤쳐나가는 데만 집중했어요. 남편의 성견 지명이 통했던 건지 저희의 운때가 잘 맞았는지 몰라도 남들이 다 망해가서 짐 싸들고 나올 때
들어가는 저희 전략은 완전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놓은 부지도 불과 3개월 사이에 반등기를 맞아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높게 치솟게 됐죠. 남편은 이렇게 될 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서 애써 골라놓은 공장 부지를 팔고 그 차익을 공장을 짓는 데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파주에다 공장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애초에 그 땅은 공장을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 아니라 투자 용도로 사놓은 것이라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죠. 남편은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공유해 주진 않았지만 늘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는 사람이요. 사실 그 공장에서 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퇴를 하긴 했지만 저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능력 좋은 젊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뽑아서 앉혀놓을 수 있는 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그냥 공장에서 잡일이나 도맡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공장의 살림을 총괄해야 하는 중책에 앉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냐. 나는 이만한 능력도 안 되고 더 좋은 사람 알아봐라 하면서 몇 번이고 고사를 했어요. 남편과 동업자 친구의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남이고 이렇게 꼼꼼하고 손 빠른 사람 어디 가서 다시 구하기도 힘들다고요. 이왕 힘 보태주기로 한 거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대신에 내가 약속할게. 딱 10년만 같이 고생해주라. 자리 잡고 나면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여기로 출근 안 하고 쇼핑이나 실컷 하는 그런 인생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부려먹으라고 참깨 같은 다이아 반지 주면서 청혼을 한 거냐며 구박을 했지만요. 속으로는 내심 고마웠어요. 솔직히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밥벌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명함이 나올 수 있는 일을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멋진 공장에 밥을 짓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알려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것과 별개로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공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죠. 사람을 뽑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저희 기술 빼돌리기 위해 몰래 보낸 산업 스파이였던 적도 있었고요. 중국인 이모가 들어와서 공장에 있는 현금을 싹 다 빼돌려가지고 도망갔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번번이 미끄러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저희는 우리가 처음 걸어보는 길이니 남들보다 수업료를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를 꽉 깨물고 전우회를 불태우게 됐습니다. 혼자였으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일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셋이나 있어서인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참 다행이었죠. 공장이 자리를 잡은 지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에 갑자기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입맛도 영 없고 살면서 어지럼증 한번 느껴보지 않았던 건강 체질이었는데 빈혈인지 뭔지 몰라도 갑자기 하늘이 핑글 도는 느낌이 몇 번이나 나니까 이제 우리 막 잘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중병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 싶어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남편도 무조건 좋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진 받아보라고 등을 떠밀고 저는 막상 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라도 발견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계속 피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어요.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할지 밤새도록 상상하고 가기 전에 유서까지 써놓을 정도로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는데요. 임신이래요.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필수적으로 가져야겠다. 남편이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건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건데 생기면 책임지고 낳아야지 순리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어도 이 시기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는 당연히 기뻤죠. 기쁜 건 둘째 치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뒤에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모로 참 걱정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했던 걱정이 참 미안하고 무색해질 정도로 예쁜 아이였죠.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또 하나의 높은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모성애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여자들은 후천적 엄마가 된다는 얘기가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나한테는 없을 줄 알았던 모성애가 매일같이 넘쳐 흐르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누가 뭐래도 가장 예쁜 내 새끼, 이런 아이를 나에게 내려준 것을 하늘에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올려도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자 선물. 아쉽긴 했지만 공장 일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갓난아기한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다들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저희 아들은 잠투정이 얼마나 심하고 엄마 품을 얼마나 많이 타는 아이였는지 잠깐 숨 좀 돌리려고 아들을 눕혀놓으려고 고개만 조금 뒤로 젖혀도 금방 알아차리고 빽빽 울어대는 예민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를 빼고는 한 번도 오래 눕혀놓은 적이 없이 엄마 품 안에 안겨 기른 아이였죠. 그렇게 너무 품에 안고 끼고 돌았던 탓일까요? 공장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아들 엄마는 그 정도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된다곤 하잖아요. 아들이 딸보다 억센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장난을 쳐도 치는 사고의 규모가 다르다고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너무 해친다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남들이 다 겪는 그런 아들 마음의 고통스러운 시간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손을 잡고 저희 집을 찾아와서 수업 시간마다 소리를 지르고 애들을 괴롭히는 저희 아들 때문에 본인들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덜컹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진짜 보통 애들과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하고요. 저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똥꼬집 부리고 우리 애는 정상일 거라고 빠득빠득 우기지 않았어요. 반 친구들 한 명씩 다 찾아가서 일일이 사과를 하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잡아주고 교정해주면 어른 돼서 같은 문제로 속썩일 일은 없겠다고요. 어느 정도 정상이 아닐 거라는 건 예상하고 찾아갔던 병원은 맞지만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을 때의 타격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낳은 아이가 어딘가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내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애를 임신할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애를 가졌을 때 뭐 잘못 먹은 게 있었나? 애가 이렇게 된 게 마냥 내 탓인 것만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지고 하는 거죠. 저도 똑같았어요. 애 손잡고 강한 척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지만 내 인생은 끝까지 쉬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구나. 평소에 믿지도 않은 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죠. 그래도 제가 일을 몽땅 관두고 육아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상태도 호전되어 갔습니다. 이 병에는 딱히 호전이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호전이라고요. 이건 뭐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병원에서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애가 보통 애들처럼 이런 건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위안 삼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먼저 그 병명을 밝히지 않으면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저 남들보다 물건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정신사나운 행동을 종종 하고 뭘 잘 잊어버리고 까먹곤 했지만 그건 사는데 큰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는 아니잖아요. 아들도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이 무슨 도전의 연속과제 같았지만 엄마잖아요. 그걸 또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커온 과정과 다르게 아들에게는 온 신경을 쏟아줄 만한 엄마도 아빠도 있었으니까 커가면서 잠깐 흔들릴 수도 있더라도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고요.
10년 후에는 제가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 약속을 잘 지키긴 했네요. 지금은 회사 일 대신에 엄마라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장이 꽤나 커진 탓에 남편도 100명이 넘어가는 직원한테 어엿하게 대표님 소리 듣고 있으니까요. 덕분에 제가 한 번씩 남편을 볼 일이 있어서 회사로 찾아가면 얼떨결에 사모님 소리를 듣긴 하는데 저는 그 호칭이 아직도 왜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꼭 저한테 안 맞는 감투를 쓰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잣집 사모님 노릇도 해봤던 사람이나 잘 하는 거지 영 체질에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모님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엄마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다 해왔다고 누가 물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아들은요, 또 집중력 하나는 끝내줘요. 뭘 하나 해야겠다 하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를 뺏어가면 하나를 원래 더 준다더니 그게 저희 아들은 집중력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착실하게 다녀서 그런지 중학교 올라간 이후로는 교우 관계로 크게 저희 부부를 속썩이는 일도 없었고요. 성적도 곧 잘 나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렸을 때 울며 불며 아들 손잡고 병원 찾아다니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뭐 톡톡 사연에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았고 제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게 해달라. 뭐 아들이 나중에 무슨 직업을 선택하던지 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냐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문 닫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서울로만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는데 아들이 생각보다 수능을 또 너무 잘 봐서요.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뭐 어디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판검사도 했다고 아파트 앞에 현수막 붙여놓는 거 보면서 참 저 사람들도 남들 다 가는 대학인데 저렇게 유난을 떨고 싶을까 속으로 혀를 찼던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파트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길목마다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장은 날이 갈수록 몸집도 커지고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아들은 어느새 장성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뭐 인턴이니 뭐니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지. 원래 내 탓은 잘해도 내 덕으로 돌리는 건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이 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내 공도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성공에는 나도 지분 좀 있지 않나 숟가락을 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하고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인턴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인턴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규직으로 합격까지 하면서 제 걱정을 매일 덜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걱정에 보탬이 되는 애였는데 언제 다 커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기쁨만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고맙고 대견하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또 그래요. 욕심 많은 저만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어디 한 군데 아프기라도 하면 다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고 또 막상 건강하게 자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왕 학교 나온 게 있으니까 또 좋은 직장 취업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이제는 자식한테 어울리는 괜찮은 짝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인데 막상 또 금 문턱을 넘고 나면 욕심이 조금씩 더 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저만 이렇게 욕심 많은 엄마인가요?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그것도 참 머쓱하네요. 아들이 취업까지 잘하고 회사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으니까 저는 아들한테 이제 결혼 생각도 슬슬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버지 통해서 좋은 혼처라도 많이 들어오면 선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열심히 구슬리는데도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대요.
요즘 사람들 뭐 비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일찌감치 결혼 안 한다는 건 저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아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러다가 진짜 결혼 안 한다고 배째라고 나올까봐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걱정은 꼬리를 물고 다른 걱정을 가지고 온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아들 하나로 머리 아프고 말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남편이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길래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병원을 빨리 가봐라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간 병원에서 지금 당장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냥 얼떨떨하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마주 앉아서 밥 멀쩡하게 먹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혓바닥이 꼭 굳어버린 것처럼 느릿느릿 말을 하는데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수술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냐 물어보니 병원에서도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럼 당장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미우나 싫으나 했어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한 인생을 잘 버티고 살아왔던 건데 정말로 남편이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나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로 따라서 콱 죽어버리기라도 해야 하나 남편의 병상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회사야 뭐 남편 혼자만 대표인 것도 아니고 공동 대표가 있으니까 당장 굴러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하루아침에 무슨 식물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눈동자만 겨우 굴려서 마주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 저녁에 회사 마치고 아버지 병실에 갈 건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서 미리 연락드렸어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꼭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갈게요.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어도 안 간다고 버티고 있을 땐 언제고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인사를 시킨다고 데려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심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인사를 온 며느리의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원래 결혼을 전제로 만났었던 건 아니었는데 같이 힘든 일을 겪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진 않았죠. 사실 제가 먼저 인사드리자고 했어요.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몸 괜찮으실 때 저희가 빨리 결혼식이라도 올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갑자기 놀라워서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 뜻이었어요. 그때는 며느리 마음이 참 예쁘고 고맙다고만 생각을 했죠.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루라도 건강한 모습이실 때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요즘 몇이나 되겠어요. 아들이 평생 속만 썩이니 그래도 결혼 하나는 제대로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런 현명하고 속 깊은 며느리라면 저도 이제 아들의 보호자 자리는 관둬도 되겠다. 그런 못된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도 거동만 겨우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상당했을 텐데 최대한 아픈 아버님을 배려해서 식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배려해준 부분이 많았어요. 사돈댁도 상견례 때 남편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얼굴은 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냐고 병원까지 직접 찾아오시고 과일이며 선물도 한아름 두고 가시는 것을 보고 저런 좋은 인성을 가진 분들이니 우리 며느리같이 귀한 식구가 선물처럼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식을 올리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편안히 눈을 감았을 것 같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뭐 그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헛헛한 마음이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몇십 년 된 부부가 뜨거워봤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고개 돌리면 내 시야에 저 사람이 있어준다는 안정감, 그 안정감 때문에 사는 거죠. 자다가 몇 번을 깨가지고 텅 빈 침대를 더듬거리고 일어나서 펑펑 눈물을 쏟는 게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이제는 마음이 조금은 아물어가나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영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며느리랑도 다 얘기를 한 일이라면서 저를 모시고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에야 노인네 안쓰러워서 잠깐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도 나중 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그때는 쫓아내고 싶어도 쉽게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합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매일같이 어디가 시름시름 아픈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의 한 제안이었지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아들내외한테 얹혀 살면서 괜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짐짝 취급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은 거절이고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며느리의 입장이라면 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로 못 모신다고 거품 물고 반대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반대할 요량으로 우선 아들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부정적 거절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잘 얘기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아들을 빼고 며느리만 따로 불렀어요. 백화점에라도 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준 건 참 고맙다고. 그치만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요. 며느리와 백화점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잠깐 통화를 하느라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좀 보고 계셔도 괜찮냐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애도 아닌데 뭐 별 걱정을 다 한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도 구경을 좀 하다가 화장실에 가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조용한 화장실 안에서 쩌렁쩌렁 크게 통화하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이긴 해서 보니까 저희 며느리 목소리예요. 애는 무슨 화장실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통화를 하나 했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저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뭐 고맙기라도 했는지 자기가 옷이라도 한 벌 사주겠다고 데리고 왔다니까? 보니까 아들이랑 똑같아. 정 많고 뭐 아무리 냉정한 척 해도 별 수 있어. 남편도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혼자서 외로워서 골골거리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미쳤냐? 내가 계속 모시고 살게. 난 나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야.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남편 잘 구슬려가지고 요양원에 박아놓을 생각이지. 처음에는 저 말이 제발 우리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길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방금까지 제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천사처럼 웃던 며느리가 속으로 저렇게 악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봐도 추악한 진실은 덮을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아들이랑 며느리의 속셈에 넘어가서 요양원에 처박혀 쓸쓸한 말로를 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오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마 친구랑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노인네라 냄새가 난다는 둥, 오늘도 적당히 비위만 맞추다가 갈 거라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를 다시 맞아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터질 고름이면 빨리 터트리고 말자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청소 도구함을 열어서 양동이에 가득 차 있던 걸레반 물을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칸 위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바닥까지 구정물이 막 튀고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하냐며 욕을 하고 문을 걷어차고 나온 며느리가 양동이를 들고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됐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뭐 착각하신 모양이라고 이제야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애를 쓰는 기색이더라고요.
저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가 나고 며느리의 고개가 돌아가고 어느새 화장실에 찾아온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거리면서 저희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죠. 이거 어쩌니? 돈 많고 홀로 남겨진 노인네 적당히 위해주는 척 하다가 요양원에 박아놓고 돈이나 빨아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노인네가 이제 사실을 다 알아버렸으니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네한테 돈 한 푼 갈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람이 잘해줄 때 분수를 알고 덤볐어야지. 어디 되도 않는 수작질을 부려 수작질을. 그것도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집에 가서 네 남편 내 아들도 아니야. 머리 맞대서 하는 생각이 그딴 생각이네는 내 아들로 두고 싶지도 않고 둔 적도 없으니까. 그것도 네가 그런 거니 네가 평생 끼고 살려무나. 난 두 사람 다시는 받아줄 생각도 없으니까 알겠어? 그제서야 며느리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랬다고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부추겨서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돌았던 모양이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도 제가 계략을 듣기 전에 했으면 속았을지 몰라요. 이미 며느리와 아들의 계략을 다 드러놓은 통에 제 눈에는 그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참 추악하죠. 사람이 아무리 돈 때문에 가장 추접스러워지고 악랄해진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민데요. 제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었는데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 독하게 마음 먹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와서 자기들이 큰 실수를 했다. 순간적으로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 같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호적에서 아들의 이름을 도려내고 싶은 마음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재산 한 푼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한테 받은 유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회에 환원될 수 있게 준비라도 해두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에 심란하기도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당한 것이 돈만 밝히는 아들로 키워놓은 제 탓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맹세코 아들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맹세합니다. 제 아들이 제 뜻과 다르게 자라버린 것을 어떻게 함부로 부모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설령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딱 그만큼의 죄값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제 등에 칼을 꽂는 이런 비정한 일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고요. 그래봤자 부모 자식 사이 끊어내려고 애써도 끊어낼 수 없는 사이라고 하지만 전 될 수만 있다면 이번 일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제 판단력이 흐려져 저도 치기 어린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인지 사람들 말에 그만 휘둘릴 때도 됐는데 도저히 혼자 안고 있을 만한 고민이 아니라서 이렇게 톡톡 사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아들을 버린 비정한 어미 소리를 들어도 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을지, 정말 눈 한 번 딱 감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믿어줘야 될지, 아직까지 참 고민입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현명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끔찍한 일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려주신 댓글 천천히 다 읽어보고 저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후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며느리 덕에 인생 역전한 칠순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재미있는 게 있다며 저에게 추천해준 이 사연 채널이 요즘은 인생의 낙이 되었는데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글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죠. 남들은 인생의 낙이니 뭐니 한 가지쯤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전 그런 취미 활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야 변하게 된 거예요. 막내 며느리의 첫인상은 수더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총기를 내뿜는 인상이었죠. 자기 형들과 달리 약간은 어리버리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막내 아들과는 달리 똑부러지고 야무진 느낌이었습니다. 뭐 하나를 해도 씩씩하게 행동하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하니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막내 며느리에겐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못해 아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밝고 씩씩해 보이기만 했던 막내 며느리가 15살에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여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오가며 자랐거든요. 밥 한 술을 떠도 친척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는 삶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은 상처도 받게 되고 때론 그 상처가 골마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막내 이모 집에 있었을 때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고 자기 애들만 이뻐라 하는 탓에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지내야 했는데 아직도 그때의 냉기가 선하네요. 예, 너 진숙이 우리 애들이 먹을 거 먹었니? 아니요,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번부터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데 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도둑질 안 한다고요. 아이고. 아, 네가 아니면 그럼 누구겠어? 그럼 왜 저 누룽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단 말이니? 이게 커둬준 걸 고마워는 못할 망정 도둑질이라고 자빠져 있어. 너 혼 좀 나봐야겠구나, 어? 오늘은 주방 가서 쳐자. 방구석으로 기어들어올 생각도 말고. 원래도 제 자리란 없었지만 그렇게 쫓겨나고 나면 정말이지 더없이 혼자라는 기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막내 며느리를 보자 더럭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붙잡고 그랬답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이어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속살거렸어요. 어쩐지 그 애와 저의 어린 시절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죠. 그때 그렇게 저는 막내애까지 장가 보내고 난 후 조금은 허탈하고 시원섭섭한 기분으로 집에 있었는데요. 막내 며느리는 그런 제 기분을 알곤 종종 안부 인사도 하고 저녁거리를 사들고 왔다며 거리낌 없이 방문을 하더군요. 사실 요즘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무섭고 싫어서 일부러 거리 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막내 며느리는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저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살뜰히 챙겨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죠? 그래도 어머니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밥만 차려서 같이 먹어요. 오늘 아버님도 없이 혼자 있으시는 날이니까 제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된대도 고맙구나, 참. 그나저나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을 텐데 택시라도 타고 오지. 택시라뇨. 저희 집 코앞 버스 정류장에서 쭉 타고 오면 한 번에 오는데요. 창밖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어서 좋은걸요. 애기 갖기 전엔 이렇게 어머니와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요. 당시엔 저도 이렇게 쭈글쭈글한 노인네가 아니고 기운이 나름 팔팔했으니 며느리와 같이 밥도 차려 먹고 나가서 산책도 하며 여유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답니다. 그 시간이 참 낙이라면 낙이었죠. 저도 모르게 우리 막내 며느리 언제 오려나 기다리게 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막내 며느리를 제외한 첫째, 둘째 며느리들은 어딘지 모르게 제가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 며느리들이었어요. 친정이 부유해서 늘 비싼 옷과 가방으로 도배해서 시댁에 오는 첫째 며느린 일단 집안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명절 음식도 하나하나 만들어 놓아야 했고요.
둘째 며느린 둘째 아들처럼 같은 의사였는데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다 지내고 나서야 시댁에 들려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 어이구, 죄송한데 저희 그만 가봐야 돼요 하면서 자리를 뜨곤 했어요. 그토록 잘난 며느리들이었으니 왠지 그 앞에선 기도 못 추리고 맥도 못 추리는 게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런다 하면 바보 같다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전 워낙에 소심하고 남들에겐 죽어도 나쁠 말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었으니 며느리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런 첫째, 둘째 며느리들과 달리 살뜰하게 저를 돌봐주는 막내 며느리였으니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겠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말 그렇지만 저 어머님이 꼭 저희 엄마 같아요. 친정엄마요. 기억 속에서도 이제 희미하신 분이지만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위해 어머니를 내려주신 게 아닐까 가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제게 소중하신 분이에요. 가끔은 이런 말을 하며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 짓곤 했답니다. 막내 며느리 역시 저와 아주 유사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치 빠르고 사람들 기분에 잘 맞추는 것도 그때 하도 눈칫밥을 먹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웃어 보이는데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나야말로 네가 반갑고 기특하다. 너와 인연이 된 것이 내 인생에선 참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해. 뭐든 도울 테니까 어려워 말고 말해. 알았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때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한 말은 제 딴엔 큰 용기였어요. 괜히 주책을 떠는 게 아닐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막내 며느리인 그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엄마라 생각해도 되냐면서요. 사실 당시 그 말에 함께 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전 사람이 참 그립고 애틋했어요. 물건이나 던져대며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라고 저를 끊임없이 비하하는 남편. 나이가 들어서도 저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인 시어머니. 연락 한 통 하려고 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무심한 자식들. 젊었을 땐 자식들을 힘겹게 키우며 그래도 이 자식들이 크면 내게 어느 정도 효도를 할 거다. 굳이 거창한 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미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살이 떠밀려 힘겹게 삼형제를 키웠건만 그 세 놈이 머리가 크자 그중 한 놈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놈이 없더라고요. 자기 대학 가기 바쁘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쳐다도 보지 않는 첫째부터 의사가 되어야 하기에 시간 없다고 하는 둘째 놈. 그나마 제게 조금 연민을 느끼고 가끔 밥 먹었냐 물어봐주는 놈이 셋째였습니다. 엄마, 형들은 엄마 생신인데 전화도 안 해요. 너무하네 참. 아니야, 네 형들이 요즘 다들 바쁜 것 같더라. 괜히 연락해서 형제간에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말아라. 형들도 마음으로는 엄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생각과는 달라요. 형들은 엄마 고마운 거 코빼기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젊은 시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매일 피멍든 얼굴로 밥 해줬어도 그거 당연하게 받아먹으며 아버지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대항한 건 나밖에 없었어요. 아휴, 엄마 어쨌든 이젠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엄마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난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아요. 아유, 무슨 갑자기 이혼이니? 너 장가도 안 갔는데. 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아, 너 건강이나 생각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알겠지? 아, 그나저나 언제 여자친구 보여줄 거니? 보여드릴게요, 곧.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당시 막내놈이 장가를 가기 전이었으니 저런 대화가 오갔지만 그랬던 막내놈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소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처지에 저에겐 그나마 결혼 후 들어온 막내 며느리만이 하늘의 단비 같았죠.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저는 조금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며느리의 생일날이 다가왔고 뭐라도 사주고 싶어 고민하다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하나 샀죠. 사실 마음이야 보석 달린 목걸이니 반지 같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모든 경제권을 쥐고 휘두르고 있는 남편이 알면
노발대발 할 것이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겨우 고민해서 사게 된 것이 작은 은팔찌였죠.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목에 맞을 이쁜 팔찌였어요. 보자마자 마음에 찬 은팔찌는 그 자리에서 제 시선을 빼앗아 버렸고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격대가 높다는 것도 망각하고 바로 계산대에 올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 눈에 걸리고 말면서 그날 사단이 일어나 버렸죠. 더욱 참혹하고 비참했던 건 그 모습을 자식 부부까지 보게 된 것이었고요. 집구석에 있는 여편 내가 할 게 뭐가 있다고 이 돈을 써? 너 내가 경고했지? 내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네가 뭔데 내 돈을 아무렇게나 긁어대 사치질을 하고 있어? 그럴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밥이나 제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진밥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 당장 환불해 오고. 저기요, 여보. 이거 얼마 안 해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시어머니잖아요. 하나쯤은 해주고 싶어요. 허락해줘요, 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뭐 못한 거 없잖아요. 삼시세끼 당신 원하는 따뜻한 밥에 다림질한 깨끗한 옷에 당신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수발까지 드는데 이거 하나쯤은 허락해줄 수 있잖아요. 그 입 못 닥쳐. 역시 당신은 그 주둥이가 문제야. 나이가 들어도 어쩜 그렇게 주둥이를 닥치질 못하고 나불나불거릴까. 젊은 적 나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개처럼 맞은 것으로는 성에 안 차. 그래서 그러냐? 남편은 잔뜩 화가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다혈질이었어요. 한번 눈이 돌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게 남편의 치명적 단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던 휴지각을 집어 제게 던지더니 그 다음엔 골프채를 집었어요. 남편 손에 들린 흉악한 무기를 보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려 들더군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입속에서 제멋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 맞아야 돼. 어딜 도망가? 일로 와. 감히 며느리 선물 하나 사겠다고 나한테 말대꾸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흥청망청 써버릴 생각을 해? 네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일조한 게 뭐야? 자식을 제대로 길렀어?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 제대로 뭐 하나 한 게 없으면서 어디서 생색을 내려 해? 나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다고요. 제발 그만해요, 네?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젊은 시절 남편 말 맞다나 개처럼 맞으면서까지 남편 내조하겠답시고 평생 남편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본능적으로 살려달란 소리가 나왔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광경을 아들 부부가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있냐고 생각한 건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것인데요. 다름 아닌 막내 며느리 부부와 둘째 부부였습니다. 둘째 부부는 저에게 반찬을 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받으러 온 모양이었고 막내 부부는 제가 부른 것이었어요. 둘째 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작게 한숨을 푹 쉬더니 얼굴을 옆으로 돌리더군요. 의사라는 아이들이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저를 봤으면 적어도 일으켜 세우거나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심지어 약간 한심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그만 더 서러워져서 눈물을 뚝뚝 떨구고 말았네요. 그때 나서준 것이 막내 며느리였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우리 어머님을 설마 때리신 거예요? 아버님, 이건 범죄예요. 어머님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듣긴 했다만 정말 아직까지도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일단 응급실로 가요. 아까 크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던데 머리 다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른 병원으로 가요. 여보, 어머니 좀 부축해줘. 이런 미친, 그 응급실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거길 데려간다 그래. 네 시어머니 아주 멀쩡하다. 봐봐, 아주 쌩쌩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울고 있지. 5만 가지 연기까지 하면서 아주 TV에 나가겠네.
연기는요. 아버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머님, 일단 저랑 같이 나가요. 아, 여보 뭐해? 부축 안 하고. 어머니 업혀요. 뒤에서 남편의 고성이 들려왔지만 전 일부러 못 들은 척 막내 아들의 등에 업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와서야 크게 부딪히진 않았고 그저 장식장 유리에 살짝 긁힌 것뿐이라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한다며 혹시 모르니 검사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서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말엔 숨죽여 오열하며 아들의 등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젊었을 적부터 시작됐어요. 시집 오기 전엔 그저 조금 잘 노는 동네 오빠 정도였지 이런 성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를 맡아주신 친척분께선 집안에 돈이 없다며 얼른 저를 시집 보내려 드셨기에 더 성급하게 결혼을 추진하게 됐고요. 예, 너 그 남자한테 꼭 시집 가야 한다. 어? 내가 마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잘 사는 집안에다가 시어머니 되실 분도 성품이 좋다고 하시더라. 아, 여기 성당 나가시는데 성당 같이 다니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대. 차만 며느리감 찾는다는데 내가 네 얘기를 바로 해버렸지 뭐냐. 정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 오빠 조금 무서워 보이던데. 아니야. 걔도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효자 아들의 길 가는 어르신도 잘 돕는 착한 애라고 한다. 아이, 걱정 말고 만나 봐.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된 동네 오빠였던 남편에게 마음이 뺏겨서 속전속결로 아주 어리석게 결혼이란 절차까지 밟게 됐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그때만 해도 친척 어르신분의 말씀대로 점잖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말투는 조금 거친 편이셨어요. 그게 조금 거슬렸죠. 아이고, 고아로 자라오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앞으로 다정히 잘 대해주마. 이제 우리 한 식구잖니. 넌 잊을 친정도 없겠지만 이제 시댁 들어왔으니 완전히 시댁 사람이 되어 살아라. 네 남편 나한테 충성 다해 봉사하고 알았지? 그게 여자의 가장 큰 보람이자 도리인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쁨 많이 받고 친딸처럼 자랐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어요.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때 양아치 같던 자기 아들을 어디론가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자기 시중도 잘 들어주고 맹해 보이는 여자아이를 찾던 중 마땅히 그런 여자아이가 나타나지 않아 크게 골치를 앓았다고 하셨으니 못 꾸밀 거짓말이 없었던 거죠. 전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 팔려가듯 시집을 가 줄줄이 애만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편이 버려놓은 일들은 입 밖에 내기조차 싫은 것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남편의 성향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담배 재떨이를 마음대로 버렸다면서 저한테 재떨이를 던지더라고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너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랬지, 어? 그냥 청소만 하라고 청소만! 왜 버리고 지랄이야? 누가 새 거 갖다 놓고 싶대? 너 나 무시하냐? 어? 네 남편 무시해? 돈 한 푼 없이 몸만 덩그러니 왔으면 애나 순풍순풍 잘 낳고 우리 엄마나 잘 모실 것이지. 어디서 한 쥐냉새야? 그때 너무 놀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지만 짧았던 2달간 저에게 그리 달콤한 말을 해댔었던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버린 것이 젊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아, 여보, 때리지 말아요. 내가 잘할게요, 네? 때리지 말아요. 제발, 우리 아이도 보고 있잖아요. 당신 아빠잖아요. 다음날 시퍼런 멍자국을 한 얼굴을 하고 밥을 안 치고 식탁에 수저를 놓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이는 혀를 차며 바보 같다는 말을 궁시렁거렸고요. 그 말을 모두 듣고도 참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칭얼대는 갓난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있잖아 올케.
올케는 밥을 너무 맛없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면 내가 힘이 나서 공부할 맛이 나겠어? 나 요즘 시험 준비 중인 거 몰라? 올케가 앞으로 밥은 더 신경 쓰도록 해. 알았어? 네, 형님. 아이고, 그것 하나 못해가지고는 너는 네 신우한테 그런 말을 듣냐? 내가 전에 그랬지. 여자가 남편하고 시댁 사람들한테 잘해야 그게 여자의 가장 큰 보람이고 도리라고. 너는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엄마, 누나, 이 사람 배운 게 없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없는데 뭘 배우고 자랐겠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배운 게 없으니 멍청하게 한번 말한 거 기억을 못하고 욕을 쳐 들어야 기억을 하고 그러는 거지. 어이구, 가엾어라. 그런 대화로 아침 식사를 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충실한 하인이자 시녀였고요. 시어머니 말마따나 복종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시절 스스로도 제 처지가 참으로 한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자식이 있었기에 버틴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자식들이 외려 할머니가 나쁘다며 시어머니를 막아주고 시누이를 무안주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도 아이들이 크니 그런 행동은 조금씩 알아서 줄이는 모양새이셨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고 남편이 당시 사업이다 뭐다 해서 매일 바쁘게 돌아찼으니 저는 집안에서 애들 키우기만 열심히 하고 살면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시댁 사람들이 각자 일에 바쁜 게 저에게 유일한 평온이고 평화였어요. 만약 한 명이라도 시간이 남아둔다면 시비를 걸어대고 제 존재 자체를 비웃어 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속을 썩여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저보고 침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또 뭐고요? 당신은 잠깐 거실에 나가 있어. 잠깐만이야. 잠깐만을 강조하는 남편의 말이 이상하고 상황도 기가 막혔지만 그 여자를 보니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의 배가 한껏 나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막달의 임산부였습니다. 설마 이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애인 건가? 눈앞이 아득해진 와중에 손이 덜덜 떨려서 묻지도 못하겠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지 태연하게 저보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그날 밤 거실에 들어앉아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당신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은 어쩔 수 없이 동네 시끄러워질까봐 넘어갔지만 어떻게 애를 만들어 올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당신 바람 피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눈 감아줬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또 한 번 죽일 수 있냐고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 볼 낯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었을 때 저는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냄비를 들고 와 제 머리통을 갈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은 냄비가 툭 바닥에 떨어지며 제 옆에서 뒹구는 꼴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감히 네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자빠져 있어? 야, 네 남편이 어디서 애 낳았다고 쳐도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넘어갈 일이지. 누가 이 애 키운대니? 이 애 쥐도 새도 모르게 고아원 보내버릴 거다. 아님 저 여자가 키우게 하든 뭐라도 할 거니까 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친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참 한우로 응어리졌던 기억입니다. 내게 친정이 있었다면 날 위해 나서줄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 모진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 판세가 바뀌게 된 것이 아직 성인이 아니었던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덕분에 그 여자도 조용히 집을 나가게 됐고요. 할머니, 이건 아니죠. 첫째 형은 공부한다고 신경도 안 쓰지만 난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 여자를 집에 들어오게 해요? 나 쪽팔려요. 창피하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불쌍해요.
맨날 할머니 말만 들어주고 아버지가 뭐 하라 하면 그대로 따라줬으면 한 번쯤은 고마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매번 아버지 편만 들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 할머니 며느리 맞긴 해요. 아니 애들이 왜 그래 갑자기 당황스럽게. 아니 얼른 공부나 해라. 네 엄마 머리 닮은 애들은 대학 못 가. 이 할미가 공부 못하는 놈은 대학 안 보내줄 거야. 그 말도 지겨워요. 나 할머니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요. 얼른요. 사과 안 하면 나 다신 할머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쭈쭈쭈 민수 아이고 참. 아 왜 그러니? 아유 그래 알았다. 내 손주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실언했다. 때린 것도 미안해. 됐니? 그때 제 아들 잘 키웠다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특히 막내 아들이 그렇게 사과 안 하면 들고 일어설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때문에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남편 복, 시댁 복은 주지 않았어도 자식 복은 듬뿍 그 누구보다 아주 많이 주셨으니까요. 전 언젠가 이 시댁에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까지 했어요. 언젠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사람의 부재, 외로움이라는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 둘 집에서 나가며 독립하고 시어머니 역시 자연이 좋다며 근교로 떠나시고 난 뒤 홀로 남편과 둘이 집에 남으니까 이혼하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빈집에 쓸쓸히 남아있던 그 기억이 제게는 몹쓸 상처였나 봐요. 남편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혼자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게 마땅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막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새처럼 살겠다는 결심에 무색하도록 저는 그렇게 현실의 막막함에 주저앉아 버렸죠. 남편에게 또 한 번 손찌검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요. 나중에 응급실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고 수액을 맞은 후 마음이 그나마 진정이 됐는데요. 그때서야 아들 부부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어머니 겪으신 일 상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듣긴 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아오신 건가 싶고 전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머님, 저는 아버님과 떨어져 사셔야 한다고 봐요. 이대로 계속 가시면 어머님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잘못 어디 맞으셨다가 몸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 아유, 네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알어. 아이 근데 어떻게 하겠니? 이게 내 팔자고 운명인걸. 젊은 니들 눈에야 내가 참 답답하고 고지식해 보이겠지만 차마 저 사람을 떠나고 살 수는 없겠구나. 대신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마. 어머님이 조심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아버님 문제라니까요. 저희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아까 어머님이 선물 주시겠다는 문자 받고 온 건데 만약 혹시라도 제가 못 봤으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막내 며느리에겐 이 일이 꽤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게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며 몇 분간 저를 설득했어요. 옆에서 막내 아들도 동조하듯 가만히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꽤나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21살에 덜컥 혼전 임신을 시킨 남편에게 시집와서 줄줄이 애만 낳고 살았던 시기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보살피지 않았던 시어머니. 뻔히 다른 여자를 들여 내 앞에서 입을 맞추고 시시덕거렸던 남편. 밥을 태웠던 이유로 하는 거 없이 방만 축낸다며 주걱으로 입을 때리던 기억까지. 모두 너무나 괴로운 기억들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은 기억들이었죠. 그럴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왜였을까요? 그때 전 막내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네 시아버지 잘 안다. 그래도 이날 이때껏 같이 살았는데 모를 수 있겠니? 그 양반도 이제 나이 들어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제는 때리고 싶어도 때릴 힘이 없어. 아, 봐봐라. 지금도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거지. 그 양반이 때려서 다친 게 아니야. 저 나이에 집안에 데리고 들어올 여자도 없고 내 속 썩을 일 더 없으니까 난 괜찮다. 아, 이게 다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며 살 테니까 너희도 너희 길을 가라. 응? 여전히 경제적인 건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며 울먹이는 막내 부부를 그렇게 저는 보내고 말았어요. 애써 담담하고 차분한 얼굴을 이어가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 한참간 막내 며느리 부부를 못 볼 줄 알았다면 그렇게 쉽사리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합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와 같이 들뜨고 기뻐하기도 잠시. 갑자기 몇 달 후 막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시작한 사업이 망했다며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길길이 열을 낼 때야 저는 상황을 미처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놈 자식이 어디서 지 아비한테 돈을 달라 말라 개난리를 치고 있어. 내가 무슨 지 돈줄이야? 어디 개만도 못한 자식이. 아,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래, 있지. 당신이 아주 열심히 키워놨던 그 귀한 아들놈이 지 사업 망했다고 나보고 돈을 대달래네. 그것도 1억을. 아주 미쳤지, 미쳤어. 그러게 왜 잘 다니는 회사는 때려치고 그 책임을 부모한테 지라고 난리야. 어디서 감히. 뭐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 사업이 망했다고요? 당신은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그런 위기라는데. 아이들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충격의 유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전화를 해봤지만 갑자기 없는 번호로 나왔고 첫째, 둘째 애들한테 전화해도 자기는 알 길이 없다는 퉁명스런 대꾸만 돌아왔어요.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 명색에 잘 나가는 의사란 직업을 가진 녀석의 입에서 말입니다. 엄마, 민숙이 나한테 돈 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나 그럼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돈 빌려주는 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넌 어떻게 형이 돼서 그런 못난 말만 할 수 있니?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안부 물어봐 주지를 못할 망정. 엄마, 바빠서 끊을게요. 막내 아들 부부가 그렇게 연락도 끊긴 채 잠수를 타고 애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데 남편은 태평했고 나머지 형이라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만 애가 끓고 속이 탔죠. 실종 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네 옆집 살던 아주머니가 제게 미리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혹여나 엄마가 찾아오면 찾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간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생사의 소식을 알 수 있음에 안심이 되는 한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업고 뛰었던 막내 아들의 숨소리와 제 손을 잡아주며 남편에게서 벗어나라 말했던 막내 며느리의 눈빛이 선연했어요. 그 아이들이 꿈속에도 자주 나왔어요.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보일까 하면 사라지는 그런 꿈이었죠. 자고 일어나면 항상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옆에서 그런 저를 보며 예전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혀를 찢찢하며 그러더군요. 아니, 빚쟁이 피해 도망가 살고 있는 자식 며느리가 뭐 걱정되는 건데? 너는 걱정도 팔자다. 그 걱정할 시간 있음 나가서 밥이나 해. 하여튼 쓸데없이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눈물이나 쳐 흘리고 말이야. 남편은 여기에 이어 비아냥까지 됐어요. 자식 잘 키웠다고 뿌듯해하더니 꼴 좋다면서요. 어떻게 저 사람이 아버지일 수 있는 걸까요? 저한테 하는 건 무식하고 뻔뻔한 기질 못 버려 사람이 영 망해버린 거라고 쳐도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저리 매정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때부터 아마 제 속에선 천천히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 소리를 냈어요. 당신 말 조심해요.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예요. 내 식구가 그리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막말하지 말아요. 적어도 내 앞에선요. 알아들었어요? 남편은 곧바로 흥분해서 잔뜩 얼굴이 벌개졌지만 당당히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전 오매불망 절을 다니며 아들 부부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부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라진 그날로부터 5년 후였어요. 아들 부부가 조용히 제게 연락을 했는데 저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조용히 저만 움직여서 그곳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본 며느리와 아들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했어요. 잘 먹지도 못했는지 며느리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죠. 아이들은 작은 고시원에서 식당 일이며 공장 일이며 닥치는 대로 뭐든 하면서 어떻게든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빚은 갚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기를 쫓는 빚쟁이들이 있기에 조용히 저만 보자고 했다고요. 엄마,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꼭 갚아서 당당하게 엄마 앞에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그래, 그럼 당연히 그럴 거다. 엄만 기다릴 거야. 그나저나 민이, 넌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구나.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가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쉽사리 못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장조림도요. 참 많이 생각나고요. 아이들은 어찌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약간은 둘 다 눈빛이 퀭해 보였어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준비한 돈을 아이들 손에 넣어 주었습니다. 놀라는 눈빛으로 보는 아이들에게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 같은 거니까 써도 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 돈은 정말로 제 친척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며 작게 유산같이 남기신 돈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사는 허름한 고시원 앞까지 눈물로 배웅하곤 다음날 급하게 장조림과 김치를 담가서 고시원 아주머니에게 맡겼어요. 그 안은 며느리를 향한 편지까지 담았죠. 민희야, 처음 네가 들어왔을 때 그리 딸같이 살갑게 굴어서 너를 내 복덩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와 함께할 시간이 이렇게나 짧아질지 미처 상상도 못했구나. 내 아들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꿋꿋이 옆에 남아 살아주는 네가 나는 참 안쓰럽고 그렇단다. 너희를 믿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힘내거라. 언젠가 살다가 힘들 때면 엄마를 꼭 찾아와.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것을 기억하며 적어 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선 아이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절대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연락하고 조심스럽게 만나며 가끔씩 돈을 주고 오곤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씁쓸하게도 아무도 사라진 막내 부부에게 관심이 없어서 걸리지 않을 수 있었죠. 아마 남편이 제게 남겨진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 달려들었을 텐데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죠. 어느덧 제 나이가 7순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간 첫째 아들 부부도 나름 잘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부부 역시 자기들 병원에서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어버이날에 찾아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애들을 흉보곤 했어요. 제가 잘못 키워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라면서요. 네가 애들 똑바로 키웠어 봐라. 다른 노인네들은 호화강강이니 이런 거 갈 때 우린 집구석에 처박혀 이러고 있냐고. 어? 이게 사는 거냐? 그게 왜 내 탓이에요? 그만 좀 하고 밥이나 먹어요.
뭐야? 나이 들더니 입이 아주 살았다. 나이 들고선 저도 같이 늙은 처지에 할 말은 하고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더 괴팍해졌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손찌검하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며 제 속을 썩여댔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히 작은 거에도 히스테리를 부리고 하루 종일 혼잣말로 불평만을 토로하더군요. 가끔은 저 사람을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 약이라도 먹여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유독 씁쓸하고 외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죠. 바로 막내 부부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막내 부부는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이요. 여느 날처럼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고 조심스레 국물을 한술 뜨고 있을 때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외제차 한 대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 부부가 내렸어요. 사실 아이들이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난 후엔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얼굴을 보다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최근 몇 년간은 전화로만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주고받은 소식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드디어 잘 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라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아이고 세상에 너 민수 아니냐? 아니 너 셋째 며느라가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게다가 이 선물들은 또 뭐고 저 차는 너희 차냐 설마? 남편이 애들의 차림새에 갖고 온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놀라며 추접한 몰골을 보이는 동안 저는 그만 너무 기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일찍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확실히 며느리의 얼굴에선 전보다 나이 든 티가 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중년의 우아한 사모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핀 얼굴에 제가 더 감격스러워서 며느리를 껴안고 눈물겨운 상봉을 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남편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건지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군요. 자신에게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난 니네가 물론 잘 돼서 이렇게 돌아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아이 게다가 막내 아가 너는 옛날부터 아주 영특했잖니. 나는 네가 뭐라도 하나 해낼 줄 알았다. 네, 아버님, 감사해요. 실은 내가 요즘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잘못해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어버렸거든. 그 아주 우울하던 찰나였는데 니네가 오니까 살맛이 나는구나. 나는 니네랑 살아도 좋다. 너네만 좋다면야. 아니면 니네가 고급스러운 아파트 옆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해줘도 괜찮고. 남편의 노골적인 말에 점점 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어쩜 이렇게 변한 게 하나 없는지 이 사람은 제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모를 겁니다. 매일 절에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빌고 빌었어요. 부디 건강하길 무탈하길 그렇게 돌아오길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가장 힘들 땐 나 몰라라 하던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버님 집을요? 그래, 돌아왔으니 이제 효도해야지. 당신 그만 좀 해요. 애들 왔으면 그냥 환영이나 해줄 것이지. 무슨 아파트며 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나 봅니다. 남편이 괴팍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하나를 가져와 그대로 제 몸 이곳저곳을 내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늙은이의 힘이라 해도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너무 놀라서 그만 방어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억센 힘으로 남편을 붙잡아 멈추게 했어요. 아버님 그만두세요. 여기서 더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린 전처럼 저를 데리고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괜스레 민망스럽고 멋쩍은 마음이 들더군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 맞고 사는 저를 며느리가 어떻게 볼지 그 생각이 뻗치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수그리게 되더군요. 도착한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역시나 호화스럽고 그 안 역시 며느리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드러나는 인테리어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그대로 지켜보다가 이내 소파에 천천히 앉히더군요. 며느린 차분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래, 나도 참 그렇다. 오랜만에 만난 너희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닌데 많이 당황스러웠지?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대신 어머님, 제가 아버님 버릇 고칠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실래요? 응? 방법? 아니, 무슨 방법? 아버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이용한 방법인데요. 지금 집으로 가서 앞으로 어머님께 잘하면 제가 아버님께 10억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아버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진 집에서 CCTV 설치해서 제가 보고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돈으로 길들여 보세요. 이 방법 분명 통할 거예요. 며느리는 씩 웃으며 일단 자기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별 수가 없을 것 같아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나긴 시간 며느리와 아들 부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전히 시댁의 하인이자 종이었어요. 남편이 밥 차리라면 밥 차리고 친구들 데려와 막무가내로 새벽에 술상 차리라면 차리고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잃었다고 화풀이할 때도 그 화풀이 대상이 됐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얼굴을 보니 이젠 제게도 어떤 결심이 서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달라져 보기로 했어요. 저는 집으로 가서 며느리의 말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10억? 진짜야? 아, 막내 며느라가 정말로 10억을 준대? 그럼 무조건 잘해야지. 당신 뭐 하고 싶댔지? 저번에 뭐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했나? 내가 그거 사줄게. 사러 가자고.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완전히 바뀌었죠. 여보, 오늘은 참치김치찌개 먹고 싶으니 당신이 끓여다 줘봐요. 느끼하지 않게요. 예, 그래. 최대한 맛있게 해볼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나? 근데 이거 어떻게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야? 배고프니까 빨리 해요. 말 그대로 남편을 부려먹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이 제게 한 만큼 딱 그만큼 돌려주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집안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넘어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탁, 청소, 요리 모두 남편의 몫이 됐고 저는 그저 TV나 보며 지냈어요. 그러다 지루하며 막내 며느리 집에 가서 남편의 변화를 틈틈이 보고 했고요.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혹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역시나 며느리의 예상대로 한 달 정도 지나자 녹초가 된 남편이 언제까지 테스트 기간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 그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김 빠진 얼굴이 돼서는 한숨을 푹 쉬며 빨래를 돌리더라고요. 속옷은 손빨래 해야 돼요. 나도 당신 속옷 다 손빨래 했으니까. 젊은 시절엔 꽁꽁 언 찬물에도 빨래를 그리 했으니 당신은 감지덕지예요. 따뜻한 물에 빨래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 알겠어. 10억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다 해야지. 저기 빨래 끝나면 거기 둘째네 반찬 좀 만들어 주고 와요.
남편은 그렇게 반년간을 죽어라 집안일을 하더니 어느 날은 제게 못해 먹겠다며 막내 며느리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간 10억이고 뭐고 받기 전에 병원 신세 질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그땐 제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죠. 지금껏 남편을 고생시킬 만큼 시켰으니 복수는 어느 정도 했고 이젠 갈라설 때가 됐다는 결정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사인하라고 당당히 요구를 했어요. 자, 사인해요. 만약 여기서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들면 경찰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경찰 출동할 거예요. 그러니 순순히 이혼합시다. 그제야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자신의 욕심이 자초한 일이었는걸요. 오히려 저의 당당한 태도에 위축된 남편은 알겠다며 구질스럽게 눈물을 떨구었어요. 모든 건 당신의 욕심이 자초한 일이니까 내 원망할 생각 말아요. 그리고 높아시며 말하는 건데 막내 아들 부부네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요. 당신이 버린 가족 당신 찾지도 않을 거고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평생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리 말하곤 저는 막내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차에 타서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저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지지해주며 자기네들 집 바로 옆에 너무나 예쁜 집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제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집을요. 그래서 지금은 막내 며느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에겐 정말 말 그대로 복덩어리고 은인이죠. 앞으로 우리 며느리 아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참고로 아들도 철이 많이 들어 저를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이만하면 제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시샘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